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의사에게서 들은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죠. 어머님, 아드님은 이제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 재혁이가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니요. 이게 다 그 빌어먹을 계집, 내 며느리라는 그 베트남 여자애 때문입니다. 그 애만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8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작은 건물을 가진 남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죠. 남편 일찍 여의고 오직 아들 재혁이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번듯하게 대학 보내고 제 건물 1층에 멋들어진 카페까지 차려줬죠. 제 아들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았어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다정한 성격까지. 그런 아들에게 어울리는 짝은 당연히 의사나 변호사 집안의 조신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재혁이가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요. 그것도 베트남에서 온 여자애라고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이름은 리엔이야.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재혁이의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내 아들 등쳐먹으려는 시커먼 속셈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로만 보였죠. 처음 리엔이라는 애를 마주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작은 키, 어눌한 한국말까지. 제 기준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죠. 하지만 재혁이는 리엔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그 애를 바라보는데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엄마, 리엔이 없으면 나도 없어.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저는 리엔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부터 리엔을 깨워 아침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우리 재혁이는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기운이 나는 애야. 쌀뜨물로 찌개를 끓여야 깊은 맛이 나는 것도 모르니? 베트남에서는 밥을 발로 배우나? 리엔이 정성껏 차린 아침상 앞에서 일부러 트집을 잡고 구박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 순종적인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불쌍한 척이야? 집안일은 또 어떻고요? 저는 일부러 먼지 하나 없는 곳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청소한 거니?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쌓였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집에서 비염이라도 걸리면 내가 책임질 거야? 리에는 매일같이 쓸고 닦고 제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었죠. 재혁이가 차려준 카페에도 매일같이 나갔습니다. 물론 일을 도우러 가는 게 아니었죠. 며느리랍시고 카운터에 서 있는 리엔을 감시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손님한테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을 거야? 웃으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 복이 달아나는 거야.
잔돈은 두 손으로 드려야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망신을 주고 리엔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리엔은 얼굴이 빨개져서도 꾹 참고 제 말에 순응했죠. 재혁이는 그런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리엔 씨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 때마다 저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 저 계집이 너한테 무슨 꼬리를 쳤길래 벌써부터 내 마누라 편을 드는 거야? 엄마는 안중에도 없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눈물을 쏟으며 재혁이를 제 편으로 돌려놓으려 애썼죠. 효자였던 재혁이는 결국 제게 져주곤 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리엔 씨한테 잘 말할게. 그리고는 리엔에게 가서 리엔 씨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니야. 당신을 아끼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줘. 라며 어설픈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는 리엔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리엔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했죠.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될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베트남에 미련을 못 버렸어? 국제 전화비가 얼마나 비싼 줄은 알아? 리엔이 매달 공장에서 일하는 부모님께 붙여드리는 10만 원 남짓한 돈도 빼앗았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재혁이 옷이 한 벌이야.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니 돈 관리도 내가 할 거야. 리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이 없으면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명절은 리엔에게 가장 끔찍한 날이었을 겁니다. 저는 온갖 종류의 전과 나물, 탕을 산더미처럼 준비하게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손이 커서 이 정도는 해야 해. 며느리가 되어서 이 정도도 못하면 쓰나. 친척들이 모이면 일부러 더 크게 리엔을 나무랐죠. 제가 베트남에서 와서 뭘 알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친척들은 제 말에 맞장구를 치며 리엔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리엔은 그 모욕적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며 묵묵히 전을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혁이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며 제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옆가게가 나왔는데 거길 터서 베이커리도 같이 하고 싶어? 요즘은 카페만 해서는 힘들어. 저는 아들의 사업 수완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사업가 기질이 있어.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걱정 말고 마음껏 해봐.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인 5억 원을 아들에게 선뜻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재혁이가 리엔에게도 손을 벌렸더군요. 리엔은 결혼 전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한국의 작은 집을 마련할 꿈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재혁이는 그 돈까지 사업 자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리에는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그녀의 미래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리엔을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남편이 사업을 확장한다는데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서 벌벌 떨어? 역시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당장 이혼해.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리엔을 협박했습니다. 리엔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재혁이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5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재혁이는 사업 확장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제 돈 5억 원과 리엔의 돈 5천만 원은 모두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재혁이는 제 건물까지 담보로 잡혀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카페와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박정숙 씨, 아들 관리 똑바로 안 해? 당장 돈 갚지 않으면 이 집이고 가게고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붉은색 레커로 빚이라는 글씨가 대문에 그어지고 밤낮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혁이는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라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서요. 하루아침에 저는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살던 집에서마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저는 리엔을 찾아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내 아들을 망친 거야. 이 재수 없는 계집애야. 저는 모든 책임을 리엔에게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리엔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머리채를 잡힌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보증금 몇 푼을 손에 쥐고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단칸방 하나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들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며칠을 찜질방과 공원을 전전하며 노숙자처럼 지냈습니다. 며칠 굶었더니 눈앞이 핑핑 돌았죠. 공원 벤치에 넋놓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리엔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랑 같이 가요. 리엔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내 꼴이 우스워? 비웃으러 온 거냐고. 저는 리엔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리엔은 제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야윈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버리지 않아요. 어머님은 제 남편의 어머니, 제 어머니시잖아요. 저랑 같이 가요, 네. 리엔은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리엔의 눈에서 어떤 증오나 원망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직 저에 대한 걱정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리엔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반지하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리엔의 짐이 단출하게 놓여 있었죠. 제가 빼앗았던 그 5천만 원이 있었다면 이런 곳에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머님, 좁고 누추하지만 여기서 저랑 같이 지내요.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방 한가운데 서 있었죠. 리에는 따뜻한 물을 받아 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며칠 씻지 못해 더러워진 제 발을 아무렇지 않게 주무르며 리엔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발이 많이 상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물의 온기가 발을 타고 올라와 얼어붙었던 제 심장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리엔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엔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제 끼니부터 챙겼습니다. 어머님, 입맛 없으셔도 좀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저는 밥을 넘길 면목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리에는 밥그릇을 제 손에 쥐어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베트남에서는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 하늘과 같은 분이라고 배웠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셨던 것도 다 아드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셨다는 거 알아요. 저는 괜찮아요. 리엔의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욕심과 편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는데 리엔은 그 모든 것을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병이었던 관절염이 도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리엔은 밤새도록 제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돈 더 벌어서 꼭 수술시켜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날 리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결혼할 때 베트남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유품인 금목걸이를 팔아 제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보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리에나, 안 된다. 그건 내 어머니 유품이잖아.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리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도 하늘에서 제가 어머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도 행복해요. 저는 리엔의 지극한 효심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리엔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리엔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리엔은 제 사과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엔이 일하러 나간 사이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리엔이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조리법을 찾아보기도 했죠. 서툰 솜씨로 만든 음식을 리엔이 맛있게 먹어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리에는 제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며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리엔에게 재혁이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여주며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엄마와 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석은 임시 방편일 뿐 결국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맞는 기증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저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이게 내 업보구나. 이렇게라도 죗값을 치르고 가야지. 그런데 리엔이 제게 신장을 기증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멀쩡한 내 몸에 어떻게 칼을 대게 하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신장을 받아? 절대 안 된다. 리에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에요. 어머님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제발 제가 효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검사 결과 놀랍게도 리엔과 저의 조직이 일치했습니다. 혈연 관계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기적에 가깝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리엔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엔아, 고맙다. 내 덕분에 얻은 두 번째 인생. 앞으로는 너를 위해 살겠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리엔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술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우리가 회복해갈 무렵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재혁이가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도박 중독이 아니었습니다. 재혁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아낸 범죄의 하수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리엔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그 돈마저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죄는 곧 저의 죄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냐오냐 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게 키운 제 잘못이었습니다. 재혁이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면회를 갔을 때 재혁이는 헬쑥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리엔 씨는요? 재혁이의 첫마디는 리엔의 안부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쫓겨난 것, 리엔이 우리를 걷어준 것, 그리고 저에게 신장을 이식해 준 것까지요. 재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엄마 리엔 씨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전해주세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퇴원했고 다시 그 작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춥고 어두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우리 모녀의 보금자리였죠. 저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리엔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리엔의 도시락을 싸준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리엔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베트남에 가요. 저희 부모님께 어머님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제 한국 엄마라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한국 땅 한 번 벗어나 본 적 없는 저였지만 리엔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리엔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손짓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리엔의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어눌한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딸을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강남의 건물주 박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리엔의 한국 엄마일 뿐이었죠. 리엔이 제게 신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엔의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리엔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음식 솜씨와 리엔의 성실함이 더해져 가게는 금세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죠. 우리는 매일 새벽 함께 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나란히 서서 반찬을 만듭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이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지 않냐고요. 물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혁이가 죗값을 다 치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때가 되면 리엔과 함께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줄 생각입니다. 며칠 전 가게를 마감하고 리엔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더군요. 리엔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렇다, 내 딸아.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베트남 며느리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겁니다. 내 아들 재혁이가 리엔이라는 보석 같은 아이를 제게 데려와 준 것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제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제 딸 리엔과 함께 만들어갈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